네, 바로 이어서 또 뉴욕 증시와 관련한 또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와 관련해서 또 경제 지표들도 나왔고 또 연준 이사들이 또 발언을 좀 많이 내놨었는데 우선 연준 부의장이 테이퍼링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발언을 좀 했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테이퍼링 속도를 당초 예정했던 대로 매달 150억 달러씩 줄여나간다면 사실 주식 시장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만약에 테이퍼링 속도가 높아진다면 거기에 따른 영향은 어느 정도 받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차드 클라리다 부의장이라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인물인가 하면은 파월하고 뉴욕 연은 총재하고 합쳐서 세 명을 갖다가 연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클라리다 부의장이 지난 주말에 샌프란시스코 연은이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 물가가 더 올라갈 압력은 여전하다. 그리고 다음번 회의 그러니까 다음 달 14일과 15일 열리는 FOMC 이전까지 나오는 경제 지표를 세심하게 들여다볼 것이다. 그리고 그때 차기 회의에서는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는 데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1월과 12월에만 150억 달러씩 줄이기로 돼 있고 그 이후에는 이 속도를 유지하겠지만은 경제 상황을 지켜보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게 된다면은 아마도 빠르면 3월, 4월쯤 끝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200억 달러에서 11월 150억, 12월 150억 하고 나면 900억 달러가 남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매달 300억 달러씩 줄이게 되면 3월 달에 끝날 것이고 250억 달러씩 줄이게 되면 4월 달에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3월이나 4월쯤 끝날 수 있지 않겠느냐 시장이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누누이 얘기했던 게 뭔가 하면 테이퍼링이 끝난다 그래서 그게 곧바로 금리 인상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 이 부분을 갖다가 여러 차례 시장을 안심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테이퍼링 속도가 당초에 예상했던 월 150억 달러가 유지됐을 때 얘기고 만약에 이게 속도가 빨라진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그만큼 물가 상승 압박이 강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조기금리 인상하고 연결이 된다. 이렇게들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2014년도에 그 금리를 올렸을 때 2014년 12월 달에 테이퍼링을 끝내고 1년 뒤 2015년 12월 달에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테이퍼링이 끝난다면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텀을 두고 후내년 2023년에 금리 인상을 시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난달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6.2%까지 오르는 걸 보고 이게 좀 앞당겨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에 두 차례 올릴 거다라는 그런 예상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뭐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겠죠?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뭔가 하면은 테이퍼링이라는 것 자체가 이 금융 정책을 놓고 봤을 때 경기가 안 좋아서 연준이 금융정책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첫 번째가 금리를 내리는 거고 금리를 내린다는 얘기는 단기 금리를 내리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단기 금리를 내려가지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장기 채권을 사가지고 장기 금리를 떨어뜨려 주는 게 양적 완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적 완화를 쭉 해오다가 이제 이 양적 완화를 거둬들이는 과정이 테이퍼링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테이퍼링을 하면서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할 수는 없느냐? 이거는 분명히 아마 구분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 금리를 올리고 장기 금리를 갖다가 장기 채권의 금리를 떨어뜨려 준다는 것 자체는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결과적으로 테이퍼링이 끝난 이후에 금리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순서가 금리를 낮췄다가 양적 완화를 하고 그다음에 테이퍼링으로 양적 완화를 끝내고 나면 그다음에 금리 인상 이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금리 얘기 여기까지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또 지난 주말에 있었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안의 주가가 좀 오르기는 했습니다만은 좀 안 좋은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리비안 주가가 지난주에 15%씩 두 번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주가 동향을 보면은 초반부터 아주 좋았습니다. 한 10% 넘게 올랐다가 그 위에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떨어졌다가 물론 장 막판에 한 4% 이상 오른 채로 끝이 나긴 했습니다만은 조금 안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한 언론은 아니고 네. 어떤 언론인가 하면 더 인포메이션이라는 네. 그런 전문지인데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아마존의 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아마존이 리비안을 갖다가 10만 대를 주문을 했고 내년에 1만 대를 인도받기로 이렇게 계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마 몇 대를 가져다가 시험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네. 해봤더니 이 배터리의 성능이 그렇게 생각만큼 길지 않더라 하는 이런 지적을 한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카메라에 대한 문제도 지적을 했다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10%까지 올랐다가 좀 많이 떨어졌다가 4%에 마감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학개미들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를 포함해서 리비안이라든지 루시드 쪽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주시해서 봐야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그 밖에도 떨어진 주가뿐만 아니라 유가도 지금 굉장히 하락을 하고 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제 유가도 다시 큰 폭으로 좀 하락했죠? 그렇죠. 앞에서 우리 장유진 캐스터가 얘기를 해줬는데 3%가 넘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75달러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10월 1일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올해 최고치가 언제였는가 하면 10월 26일이었거든요. 10월 26일 날 84.65달러. 를 기록을 했으니까 지금 현재 10%가 넘게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유가가 많이 떨어졌던 거는 무슨 이런 수요 공급의 문제가 아니고 네. 코로나 사태. 물론 코로나 사태도 수요 공급으로 볼 수 있겠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 걱정 때문에 유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의 코로나 확산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 네덜란드 얘기 한번 했었죠. 그러니까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6시 이후에는 비필수 상점의 문을 못 열게, 영업을 못하게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도 여러 나라들이 현재 지금 일종의 재봉쇄 조치에 착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도 22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죠. 전면적인 재봉쇄 조치에 들어가 가지고 최대 20일 동안 봉쇄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접종 완료율이 66%로 유럽 국가치고 좀 낮은 편이라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외출을 금지하는 그런 봉쇄령이 내려질 걸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독일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6만 명을 넘어섰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아마 규제가 있을 걸로 그러니까 메르켈 총리가 지방정부하고 상의를 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외출 금지라든가 공공기관 출입 금지 뭐 이런 게 내려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영국하고 그리스도 거의 상황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유럽도 유럽이지만 지금 사실 미국이 더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미국의 코로나 사태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이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를 계산을 해봤더니 9만 3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주 전하고 비교해서 30% 늘어난 수준인데 네.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북반구에 추워지는 상황이라면 작년 겨울과 같은 상황이 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겨울 같은 경우에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만 명을 넘어서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팬데믹 상황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고 지금 당장 걱정을 하는 거는 다 이번 주에 있을 그 추수감사절 연휴입니다. 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그러면은 미국인들이 워낙 여행도 많이 하고 그렇죠. 가족들은 많이 찾아가는 데다가 또 이 쇼핑센터에 사람들이 마구 몰려드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코로나가 더 확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미국의 코로나 확산이 하루빨리 이렇게 좀 조용해져야 될 텐데 네네. 좀 걱정이죠. 네, 일본 쪽 소식도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비축류 방출 방침을 좀 굳혔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미우리 신문하고 뭐 일본 언론들이 보도를 했는데 일본 정부가 이 고유가를 막기 위해 가지고 비축류 방출을 굳혔다라는 그런 보도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번 주에 이 비축류 방출을 발표할 것 같다라는 그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일본이 혼자서 비축류 방출을 한다면은 별 의미가 없겠지만 미국하고 네. 보조를 맞춘다면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이 이 비축류 방출을 한 경우가 별로 없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재난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의 정세 변화라든지 하는 이런 경우에도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비축류는 방출한 일이 있는데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비축류는 방출한 일이 한 번도 없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비축류를 방출할 계획인 걸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비축류 방출이 법으로 규정이 돼 있다 그럽니다. 어떤 경우에 비축류를 방출할 수 있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유가가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비축류를 방출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비축유 방출 조건 중에 유가 억제는 없다 그럽니다. 네. 그런데 다만 어떤 규정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지금 현재 규정된 비축량보다도 더 많이 갖고 있다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가비축분 같은 경우에는 91분 이상 비축을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145일분을 비축을 하고 있고 민간 비축분은 70일분이 법에 규정돼 있는 건데 이거는 90일분이 비축이 돼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는 초과한 부분, 잉여 부분은 법에 저촉되지 않고 방출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의 그러면 비축유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계산을 대략 해보면은 일본이 하루에 사용하는 이 기름량이 한 200만 배럴이 좀 넘거든요. 한 400만 배럴쯤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 상당한 양이 될 걸로.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미국, 중국, 일본까지 이 비축유 방출에 나서게 된다면은 우리나라나 다른 쪽도 또 같이 동참할 가능성이 커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유가는 이제 상승세는 좀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